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전,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 어김없이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4.3 보궐선거, 진보, 보수, 무승부. 향후 전국의 향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PK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졌던 4.3 보궐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나란히 한 석씩을 가져가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선택을 민생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거 결과는 놓고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한국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당의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처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여야의 셈법도 더 복잡해지고 또 대치전국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진보와 보수가 한 석씩 나눠 가진 4.3 보궐선거 그 승패에 대해서 세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의원님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승리하셨으니까. 네, 뭐 승리했죠. 그러니까 네. 일단 이번 선거는 겉으로 보면 1승 1패 무승부로 보이지만 사실상의 자유한국당의 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그렇지만 흐름을 보면 네. 승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두 번째 가장 패배한 곳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2군데가 있지만 네. 기초의원 선거도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북 지역은 한국당이 다 차지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민평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곳도 당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후보를 냈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정의당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를 본 가장 패배자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제 좀 웃음걸 좀 체면을 구겼다고 하는 쪽은 또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다 예상했기 때문에 안 된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표가 3.3%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민중당 후보보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한테 10% 안 나오면 뭐 집에 가라 그랬는데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어쨌든 결과를 보면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만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를 보면 두 단일화 후보의 여론조사를 합하면요 15% 정도 이겼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지막에는 0.5% 이겼습니다. 물론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승자긴 하지만 그만큼 어렵게 이겼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정의당도 진보 정치 1번지라는 창원 성산구에서 그 정도로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기고도 나름대로 이기지 않은 듯한 게 정의당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뭐 완승도 아니고 완패도 아니고 뭐 이런 것긴 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좀 심판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한국당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정의당도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고 뭐 그런 정도로 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예. 이제 우리가 우리 홍영표 대표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이 준엄한 네.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홍준표 대표. 홍영표. 예. 나는 홍준표 대표가 또 무슨 말 하셨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들었었어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까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조선 경기 또 마산 차원에서도 바닥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그 불만, 특히 PK 지역은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어떤 텃밭이었는데 지난 대선을 통해서는 이제 거의 대다수가 상당수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조차도 민주당이 가령 이번 통영 고성만 하더라도 두 단체장이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어렵사리 경남 도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저희 당에 마음을 내주셨는데 경기가 그만큼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많은 화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우리가 양문석 후보를 평가할 때 더블 스코어로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전 선거에 보면 후보를 못 내서 단일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관점, 물론 진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30%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동력들은 살려놨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나름대로는 완전히 자유한국당에 다 뭐랄까 올인하지 않고 있다. 한번 말하자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내년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신호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어떤 민생 중심의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편다면 내년 총선에 조금 더 나은 좋은 결과도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창원 성사는 어떻게 보세요? 창원 성사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박빙이었죠. 박빙이었는데 오히려 오세훈 그 전 시장의 그런 발언들이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망언들이 사실 한교안 대표의 축구장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어떤 그 임팩트를 주신 것 같고요. 지역민들, 노회찬 의원들을 오늘 그 추모하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그 선거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504표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선거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전 그 투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국 이번 선거는 말하자면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청문회의 어떤 7명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추천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이 이 투표 선거 결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은 뒷심을 스스로 가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하여튼 원래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제 외견상은 1대1 무승부처럼 된 거죠. 뭐 단일 후보를 낸 셈이니까. 그런데 4.3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K 지역이 2군데뿐이긴 합니다만 내년 총선까지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는 어쩌면 마지막 선거 이런 거라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 부여하는 게 이제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작년 지방선거 불과 10개월 전인데 거의 180도 돌아섰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창원 그리고 통영시장, 고성군수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보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에서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절묘하게 1대1 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유권자들이 그런데 하나는 민주당에게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지금 굉장히 뼈아프게 결과를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오만하지 말고 이걸 약으로 삼아라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당은 자만하지 말고 잘못하면 다시 독이 된다. 이런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부 다 이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이 오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고 보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나는 그 민심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10개월 만에 이렇게 180도 민심이 돌아서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은 1년이 짧지만 길다. 네. 그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 양 진영에서 잘 살리지 않으면 네. 내년 총선은 정말로 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경고음을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보여줬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창원 성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정의당이 이제 마지막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진 의원님은 과거에 비해서 정의당이 지지표가 많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역전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 게 역전성 맞잖아요. 아니죠. 전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전성은 처음에 지다가 뒤에 이기는 게 역전성입니다. 그런데 창원 성상은 처음에 크게 이기다가 점점 좁혀지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역전 드라마는 개표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먼저 까느냐를 가지고 해서 먼저 깐 쪽이 좀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를 우리는 한동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역전성이 아니라요. 쉽게 하면 이제 여영구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뒤에 까고 쉽게 하면 저 강기훈 후보가 좀 많이 나온 지역을 먼저 개봉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건 역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여영구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포인트 정도 넉넉히 앞서는 지역이고 또 여기는 노회찬 전 의원의 뭐 진보정책 1번지라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계속 좁혀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하루 이틀 늦게 했으면 저는 뒤집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렌드만 보면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이제 현지에서 선거운동 한 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오히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노회찬 정신을 잊자는데 냉정하게 말해보자. 이 보궐선거를 뭐 때문에 하느냐. 노회찬 전 의원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좀 과했다는 비판은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정의당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보궐선거를 만든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한 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구는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현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저는 도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먹혔다고 보는 이유가 노회찬 정신 대 황교안 이렇게 프레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 황교안 프레임으로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후보를 갖다 단일화하면서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앞세워버린 건데 그 선거조차도 계속 좁혀지다가 마지막에 504표 정도로 끝나버린 거지 이게 며칠만 더 갔더라면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잘했다. 물론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좁혀진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첫날부터 그 21일 날 선거운동할 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후보부터가 거제시장 진행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세훈 자기 전 시장이 지지자들이 각각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결집했다는 건데 왜 그 발언에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면 통영 고성 선거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군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해서 만들어진. 당연하죠.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랑 똑같은 자기 당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거죠. 그렇다면 통영 고성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야 될 아무런 그게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이군현 정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노회찬 정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지. 물론 저도 한국당도 통영고성에서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군현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국당은. 그렇지만 여기는 노회찬 정신을 말하는 것은 물론 고인한테는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그걸 갖다가 선거 캐치프레임을 내세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개혁 보수의 길을 가려고 한국당이 그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뭔가 다시 그 부활의 어떤 꾀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먹는다면 당원들이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그게 한국당의 살 길이다 이런 평가도 했었는데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오세훈 이제 저 시장에 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 됐어도 이거 문제가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동시에 저는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게 보수의 결집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 정말 이 안 되겠구나 한국당은 이런 반감을 해서 이 진보 개혁 세력을 뭉치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후보 자체가 이 앞에 권영길 후보나 노회찬 후보의 인물에는 못 따라갔죠. 그런 저는 여영국 여영국 후보가 지금 이제 의원이 됐죠. 의원이죠. 그런데 전혀 이제 그 기준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로 이제 504표 차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20대 선거 총선에서는 11% 차이가 났거든요. 노회찬 후보가 그랬기 때문에 인물론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경남의 FC 축구장 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열심히 뛰었다고 해요. 창원 성산에서도. 그런데 뭐 김학의 사건에 또 뭐 이렇게 같이 연계된 이런 뉴스들 그런 것들이 뭐 동시에 작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 여영국 후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바닥 민심이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를 선거운동 하면서 내가 느꼈다라는 거죠.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감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는 거죠. 표 차이가 504표건 뭐 3표로도 이기고 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민주당이 조금 저는 이 창원 성산에서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선전에서 진 거죠. 단일 후보로 정의당이 됐습니다만 예선전에서는 진 거 아닙니까? 사실 졌다고 보고요. 이긴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그래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정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일 후보가 정의당이라는 것 때문에 창원 성산에 좀 더 올인하지 않았던 탓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네. 뛰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단일화만 되면 진보 개혁 세력은 뭉쳐서 찍어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 고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 한석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교섭단체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물론 선거전이 격화되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이번에 그런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했어야 돼야 하는 발언이 아니냐.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이었고 그런 점들은 좀 향후 선거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은 좀 발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통영 고성 얘기 좀 하죠. 통영 고성은 상당히 큰 표차로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그 정점식 그 의원이죠. 황교안 대표의 복심이다. 공항공사 출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23.5%인가 그 정도 차이 났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일단 저는 뭐 정점식 후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는 워낙 그전에 뛰었던 분들이 있는데 정점식 후보 오고 난 뒤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또 하나는 원래 보궐선거의 성격이 굉장히 유명한 후보를 내세우면 그게 통하는데 네. 이번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정의당이든 우리가 아는 그런 중앙 정치인보다는 지방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만 정점식은 중앙이라고 하지만 중앙 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약체인데 네. 어쨌든 이거는 황교안 대표 이름을 보고 그냥 황교안의 뭐 복심이다, 황교안의 오른팔이다, 뭐 이렇게 소문내면 원래 쪽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아마 손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왔다가 막 뛰어왔다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후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구나 하는 건데 원래 선거에 처음 나와본 분들은요 다 압니다. 처음 이 출마한 신인들은 공안검사 하신 분이 얼굴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것만 있지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저는 양문석 후보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독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문석 후보 스타일도 그렇고 해서 열심히 한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결국은 저는 바닥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개 선거 전에 대통령 얼굴이 도움이 되면 같이 찍은 사진도 넣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대통령 이름이나 사진은 피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41% 그러니까 당선될 때 득표율하고 이제 같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쩌면 이 양문석 후보도 본인 탓도 있겠지만 민주당도 아닌 청와대의 최근의 그 인사 뭐 논란이라든지 김의겸 대변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자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부글부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진보적
매체조차도 기사를 보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빠져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기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마 이번 보궐선거로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갈등도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정점식 의원은 그 누구죠? 캠프에 있는 분이 그 기자한테 촌지 준 거, 촌지입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선거법상 문제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막바지라서 사실은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뭐 그 조사를 하면 될 거라고 선관위에서 보여지는 조사를 거고. 하겠죠. 예. 이제 초창기에 가장 이제 이 선거의 통영 고성 같은 거는 초기에 여론조사 차이들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빨리 극복하면서 당 지도부가 빨리 쫓아가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마치 그 말하자면 한교안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막 거기 가서 한 달짜리 방을 얻고 하는 때 뭐 말하자면 홍영표 대표든 뭐 이해찬 대표든 가서 같이 맞불 작전을 하면서 우리는 아예 그럼 통영 고성에 올인하겠다. 통영에 어디 방을 잡았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결의를 보여서야 되는데 그 초기에 그런 분위기가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상승세를 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쪽에 비해서 그게 맞불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 네. 상당히 아쉽게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판에 뒷심으로 특히 이제 한산도나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더 훨씬 더 고립돼 있고 보수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그분들은 누가 더 높은 분이고 초기에 정정식 후보는 토론에도 여러 가지 막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자기를 뭐 기호 1번이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통영이 갖고 있는 조선의 뭐 경기가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냉정하게는 어쨌든 남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의원들이라든가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영 고성 재보궐선거는 빨리 있고 네. 다시 이제 있고. 새롭게 이제 출발해야 되는 사쯤에 그걸 뭐 누구 탓을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겠죠.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아갈 것인가가 지금 보니까 의원들끼리 서서히 3, 3, 5 미팅을 하기 시작하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보궐선거 뭐 결과가? 그런 부분들도 미세하게 뭐 꼭 그게 영향을 줘서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선전했다 이런 평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했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신승리죠. 뭐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우리 김 의원님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주시죠. 1승 1패입니까? 그죠? 1승 1패인데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입지는 상당히 굳어진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네. 그에 앞서서 민주당 민주당 얘기하실래요? 잠깐만 얘기하고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통령 지지율이 기대가지고 거의 무임승차 해왔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로 이런 방구 이 비판이나 평가의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이번 재보선 결과 놓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느끼는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닥 민심이라는 게. 그리고 내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러다가 위험해지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체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대변인도 전혀 방어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도한 이 국민소통수석의 변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사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늦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아마 의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불과 얼마 만에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보선까지 치르면서 굉장한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황교안의 타이틀을 걸고 이게 뭐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제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미리 활동하고 있던 한국당 어느 후보가 나와도 저는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얼마 안 된 후보가 황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됐다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리더십을 좀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지지율이 지금 뭐 이 대선 주자 중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제일 지금 앞서 있잖아요. 20% 1등이잖아요.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30%는 못 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그리고 보수 통합 문제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황교안의 운명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PK 두 군데서 치러진 그 작은 재보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거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결단의 시간이 황 대표에게도 그래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내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황 대표는 이번에 사실 체력적으로 물리력적으로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과거에도 당 대표들이 보궐선거 지원 유세하고 다 했지만 지금처럼 좀 심하다 정도로 한 건 처음 봤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신인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 7시에 나가라 그러면 7시에 그 시장 가서 이거 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게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도 있고 당 대표인 사람이 거기서 원룸을 갖다 부인하고 같이 지내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거 흔드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또 뭐 연설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관료 출신인데 네. 계속 어디 가면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모르고 말했다가 망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망신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어. 계속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다른 걸 떠나서 이기고 저걸 떠나서 당 내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저 사람이 대표 맞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은 당직자들이나 현장에 뛴 의원들이 우리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뛰면 우리도 같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도. 근데 의원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대표가. 이 어떤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황 대표가 리더십을 갖다가 이제 이 당내에서는 좀 잡는 계기가 됐다. 물론 뭐 그 다음에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숙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리더십 자체는 네. 축구장 광고도 제가 볼 때는 실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도 저렇게도 하는구나. 왜? 그거 잘 안 갑니다. 축구장 가서 악수하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걸 보면 하라는 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저 사람 진짜 체력도 참 좋고 경남 열심히 FC 하네. 2천만 원 벌금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당에서요? 이게 선거법이 된다는 겁니다. 해줄 지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합니다. 그런데 뭐 황교안 대표가 그거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할수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제일 몰랐어요. 법을 많이 몰랐어요. 어기시는 분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선거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선거법을 어깁니다. 자, 경남 FC는 뭔 죄입니까? 그 실점 먹었으면 정말 2부로 내려가서 정의당도 농구장도 가가지고 이번에 경고목을 똑같이 경고목을 끄고요. 제가 얘기 잘못 민주당도 꺼냈네. 축구장 이미 그전 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냐 무료 관계냐 차이지 다 가놓고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런 원했다. 조잡한 선거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볼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실제로요? 그래서 방송 그렇게까지 시작 전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통화는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급진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후보조차 안 됐다면 네. 바른미래당은 아예 이 국민들의 이 머리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건. 예, 네. 내년 총선까지.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지금의 이 당들이 이 당명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수 있을지부터가 지금 의문이잖아요. 네.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당들은 어떻게 될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날이 참 험난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책임져라 이 손 대표한테 얘기하고 있고 뭐 이참에 갈라서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네.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후보가 나오겠다고 하고 후보가 나왔는데 당 대표가 그러면 이 재보선 기간에 서울에서 놀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가서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손학규 대표는 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해왔던 분이에요. 물론 운도 없고 때로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정말로 많이 실기도 하고 이런 이 불운의 정치인의 네. 이 대명사이기도 하시지만 그 진정성 하나는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3점 몇 프로건 이 5%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른미래당이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표로서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찬열 의원이 이제 뭐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의원들 평가하고 얘기할 때 차라리 이참에 갈라서자. 그렇게라도 당대표가 뛰지 않았으면 지금의 바른미래당 처지에 1%도 못 얻었을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같은 그 후보가 나가서 8% 이상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는 얻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10% 못 얻으면 집에 가세요 이랬다는데 그 본인이 가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대표가 뜰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합심해서 해놓고 나서 본인이 할 일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저는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바른미래당 발 정계 개편 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었는데 뭐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 이때쯤까지는 뭔가 이 구도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대위 체제 뭐 그리고 뭐 대표 물러나 이런 거 다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네. 저는 손 대표는 끝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뭔가 다른 모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이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이번에 뭐 보수 단일 후보 이 문제 거론됐듯이 보수 통합 문제에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스타일은 무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 선거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큰 정당 또는 큰 후보로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그래서 이재원 후보가 열심히 했지만 3%대밖에 못 얻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손학규 대표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네. 정치는 냉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올인했는데 민중당 후보보다도 못 받았다고 하면 정책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태경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넘버 2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거취를 대표와 한번 상의해 보겠다.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부를 사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다는 걸 보면 이미 하태경이나 또 다른 최고위원급은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거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논란이 될 테고 그렇지만 힘의 균형으로 보면 김관영, 손학규 다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다 됐습니다. 5월까지인가 그리고 6월 달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그러면 이 원내대표한테 제가 볼 때는 힘이 자연스럽게 몰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박지원 의원이나 뭐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명은 뭐 민평당 쪽으로 몇 명은 한국당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조짐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몇 달 내에 조금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의원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 자체가 뭐 갈라서자는 이찬열 의원 말처럼 당 자체가 쪼개질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원래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합심해서 만든 당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좀 우리가 바랬던 것은 한 분은 독일 가 있고. 예, 좀 화학적 결합을 해서 정말 새로운 말하자면 그 다당제 구도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죠. 그대 예. 양당이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효율성, 비효율성, 이제 또 혹은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이제 찾고자 하기 때문인데 네. 그동안에 불행하게도 바른미래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의 화학적 결합, 두 가지 가치가 시시끈끈 크고 작은데 충돌함으로 생기는 초창기의 어떤 비례대표를 많이 받았을 때 국민의당보다 못한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 차라리 오히려 전국 정당화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지역에 포커싱을 한다든지 전략적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3% 얻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예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상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인물이 후보로 나선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네. 누군가 뭐 하태경식의 어떤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뽑아내든 또 현 체제가 말하자면 뭐 석고대죄하는 방식의 새로운 네. 말하자면 자기 변화를 통해서든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알겠습니다. 뭐
가시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정의당하고 민평당 원내 네. 교섭단체 이 문제가 뭐 예상보다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민평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몇 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박지원 의원도 찬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반대한답니다. 글쎄, 왜냐면은 이 호남 의원들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민평당은. 그래서 그렇죠. 우리에게 예. 무슨 실익이 있는가. 아.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구성하면은 이제 정부 지원금 정도는 조금 많아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상임이나 뭐 이런 건 다 변함이 없어요. 상위 간사를 한다거나 뭐 새롭게, 왜냐하면 하반기 원구성에서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그냥 유지되고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오는 게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예. 내부에서 저게 되면은 같이. 호남 의원들은 또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의 호남 의원들은 또 민평당과 함께 하거나 뭔가 이합집산이 좀 필요하다. 이 국면을 타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와도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5월 며칠까지 정하지 않으면 이제 국고보조금은 날아간다는 그래요? 거죠. 또? 교섭단체가 안 되면. 그래서 막 그때까지는 뭔가 정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남았네요. 한 아직.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좀 당장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당장의 바른미래당에서 내부의 어떤 변화가 크게 뭐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는 일단 바꿔보자. 개문발차하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교섭단체가 되면 하여튼 국회 운영을 같이 참여하니까 뭐 손해볼 건 그런데다가 없잖아요. 개혁입법을 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패스트트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개헌발차다. 근데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런 논리입니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정의당과 몸을 섞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섭단체 만드는 이런 문제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느냐인데 네. 정의당하고 섞일 경우엔 우리가 잘못하면 정체성 흔들리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도 박지원 의원이 나도 반대하면 그쪽으로 안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거기 포함된다. 그러니까 박지원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은 싫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평당에서 이 원내 교섭단체 반대하는 사람은 뼈도 못 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도 못 출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민평당 의원들이 또 반발하는 겁니다. 저 오만한 말 봐라. 그러니까 여영구 후보도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내가 개혁 정치에 앞장서는데 원내교섭단체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주인공은 정의당입니다. 민평당은 들러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박지원 같은 고단수들이 들어가도 지금은 안 만듭니다. 지금 만들면요 정의당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거죠. 저 뭐지? 게다가 뼈도 못 추릴 거다? 우리 협박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당분간은 힘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부 갈등이 커지면 바른미래당보다 민평당이 먼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간단히. 그래요? 어쨌든 예. 쉽게 그 정도 위기예요? 봐서는 몸을 가볍게 하자 그런 생각. 정동영 대표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강하게 하자는 그래서 거예요. 창원 그렇죠. 의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이게 정동영 의원은 강하게 하자는 심상치 거예요. 않다는 박지원 거죠. 의원 이쪽 그룹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지금 표면화돼서 그렇고 뭐 나가라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평화당은 이 언론의 시선에서 굉장히 그렇죠, 지금. 약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갈등은 더 크게 어쩌면 상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전주에서 이번에 한석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평당은 굉장히 이 분위기는 좋은 거죠. 분위기 좋은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정말 망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석의 재보궐선거였는데 내년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상당히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영향력은 아주 심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보궐선거가 국민의 또 민심이었다는 사실을 정당들이 다 새겨서 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간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걸 보고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미 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월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포스트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D-6 주요 과제와 전망은입니다. 제7차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어져온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또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4.11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한번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중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야겠죠. 예. 다음 주 화요일쯤 그러면 대통령이 출국하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일, 11일 이렇게 네. 워싱턴 DC를 가야 되니까요. 이제 출국하는데 그 전에 벌써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실제로 폼페이오하고 만나고 또 네.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고 김현종 2차장도 같이 연세해서 어떤 이 회담이 조금 더 성과 있게 진행되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볼턴 안보부 장관이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데 대해서 북한이 아주 질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조차도 리비아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은 그야말로 카다피가 그 리비아식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정 정도 한 단계, 두 단계를 나아가면서 상호 간에 일정 정도의 어떤 비핵화 과정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리비아 방식이 아닌 네.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트럼프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지만 어떤 비가역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가. 딜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며. 이제 그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얘기했죠. 문 대통령한테요. 그래서 좀 기대를 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일단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부터 조금 이번에 다시 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노이 회담 결렬 상황을 일본은 알고 있었고 우린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촉진자 역할을 하건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이 한미 동맹 관계의 이 공고한 틀 안에서 뭔가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 전제가 흔들려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내 정치 부담을 좀 털었잖아요. 뮬러 특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상황이 좀 무산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그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하노이 회담의 어떤 합의 결렬 상황도 국내 정치하고 상당히 이 연동이 돼 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이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3월 29일 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나는 좋다 이러면서 뭐 그 예의 이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거나 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미국식의 어떤 이 빅딜 한 방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포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거를 몇 단계로 나눠서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지난번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이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과연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전부를 다 내놔라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정말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북한의 의중을 좀 알아보기 위한 물밑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뜻도 모르고 빈손 쥐고 가서 또 미국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런 예.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 어제 그 안보실장이 대북 특사 얘기를 먼저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특사건 아니면 특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날짜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저는 이 스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안 그러니까 되면은? 제재를 풀었다가 합의가 깨지면 다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북한의 최선희 그 부상이 3월 15일 날 기자회견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를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화두가 돼서 그게 아마 어떤 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제시하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어떤 그 로드맵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셋백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은 나름대로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석인데 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청와대나 일부 네. 언론들은 그 원하는 대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원하는 네. 대로.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계속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언론이 결렬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저는 높게 평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과의 중재 역할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이런 이야기 좀 해다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지금 돌아간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이 특종한 그게 백악관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빅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쨌든 완벽한 북한의 핵입니다. 심지어 핵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제 다른 상업적인 일로 전직을 해야 됩니다. 왜? 다시는 이제 핵을 만들 수 있는 씨앗부터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패전국에 대한 항복 문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내밀면서 김정은한테 하시오. 안 한다니까? 그럼 나 갈게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트럼프가 바꿀까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노이 회담 앞두고 뭐 미들 딜이다, 스몰 딜이다. 빅딜도 아니고 그냥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외교, 특히 전 강경화 장관의 정치를 좀 의심하는 이유가 지금 해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은 당분간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외교 라인들이 가동되는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선희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아니다, 운전자 아니다, 플레이어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중재자 이런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꺼버렸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뭘 말할 수 있을지. 아니, 현실적으로 저도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자꾸만 희망사항만 이야기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벌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그만큼의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앞선 정부에 있어서. 실제로 강하다 약하다고 하기 전에 만나는 횟수 자체가 여전히 물론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위비 문제 적지 않은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스타일이 있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그 안보에 대한 예산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한반도 공간이 평화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핵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 수준에서 중심을 잡고 이 정부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식이라든지 논의는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하고 하든 뭐 미국하고 하든 남북 간에 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 조금 더 한 방에 나아간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그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단계의 어떤 한반도 평화 또 한반도 번영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후에 바로 그런 했죠?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미국에 있는 아니, 이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한국 전문가 결렬됐으면 전화를 왜 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를 찾아가는 건 좋은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네. 국회에 이제 예산 따라와서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지금 오늘 밤이라도 북한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미 동맹이 균열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항시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 항시 있어왔지만 아니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한미 치안대가 연합훈련을 갖다가 취소 또는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우리나라에서요 예비역 장성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자꾸만 그거 관계없어 하는데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하는 분이 워싱턴에도 있고 유엔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거는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셉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전에 했던 정도하고요. 지금 정도는 다르다고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이 백악관에서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굳이 꺼내면서 한미동맹에 공고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노이 결렬 이후에 뭔가 이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거, 한국 내부에도 우리나라 내부에도 있다는 것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본은 아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직전까지도 청와대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만 모르고 엉뚱한 소리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굳이 린치핀이라는 핵심 축이라는 그런 얘기를 백악관이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예. 또 북한에게도 저는 특사를 보내건 그 전에 뭐 물밑 협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우리도 요구하는 것도 한편으로 저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아마 우리 한국 국민들은 다 원하고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주에 사진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죠.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나란히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지금 조남매라고 불리는데요. 저 두 분 때문에 국민들도 부글부글하지만 민주당도 부글부글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도요? 자, 예, 왜냐하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역으로 그만둔 뒤에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나타나셨는데 윤도한 수석의 말이 진보적인 성향의 기자들조차도 정말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 비판 기사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자 낭만 후보자를 옹호한다고 해서 미국에 유학비를 7억 주고 포르쉐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외국 가면 외국차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유학생들 대부분은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차가 있고 그것도 미국에서 볼 때 포르쉐 벤츠는 독일차이기 때문에 외국차입니다. 그리고 말은 3,500만 원짜리라고 하지만 그거 검증해봤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런 식의 말들이 설령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조현옥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윤도한 수석이 그럴 정도로 기자들한테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조국, 조현옥은 일을 잘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둔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수석님께서 국민들의 마음 최소한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을 막 내뱉는다? 이거는요. 결국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 패배의 큰 원인도 됐거니와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하는데 저런 분이 수석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분은 소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들이 저렇게 반발해서 기사 쓰는 걸 보면요. 저는 최근에 기자들이 소통 수석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쓰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마음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진정성도 그렇고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조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이 선택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 조 바이든 네. 부통령의 사진이죠. 그래서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부통령의 사진이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그런 데 대해서 마음껏 즐기라고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미국의 어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 스테이트 암에 가입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트 암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80cm 정도의 거리를 두라. 심리학회가 연구를 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은 90,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70 정도가 이제 거리인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장관 부인을 바로 뒤에서 거의 껴안듯이 한다든지 어린아이에게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 클린턴 후보한테도 너무 오랫동안 껴안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은 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크리피 조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름 끼칠 정도의 별명이 그런 용어가 붙여졌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러네요. 것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참 걱정스럽네요. 누가 우리나라도 그런 아니, 우리나라 대선 최근에 뭐 예. 안희정 지사부터 포함해서 뭐 너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이 태극기고요. 오른쪽이 지금 스페인 국기입니다. 구겨진 태극기 보이시죠 지금? 국격도 구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제 이 한국과 스페인 차관의 전략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준비한 태극기가 저렇게 지금 꼬깃꼬깃 구겨진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정말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실력이 되는 거죠. 참사죠. 외교 참사. 그리고 아마 이 스페인 언론에서 다 보도될 거 아닙니까? 저 장면이. 저렇게 꼬깃꼬깃 태극기가 저렇게 나간다는 건 정말 이거는 외교 망신이고 나라 망신인데요. 외교부가 이게 얼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듭되는 실수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그리고 또 발틱 국가를 발칸으로 또 잘못 써서 라트비아에서 강력히 또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수정을 하고 항의받은 후에 또 수정을 한 겁니다. 미리 잡아내지도 왜 못했어요. 그러는 걸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뭐 보니까 이 2017년에도 파나마 국기를 또 잘못해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또 얘기한 거 26년 전에 이 분리됐는데 이미.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수다, 또 공직 기강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영민 실장도 얘기를 하고 뭐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은 공직 기강의 문제가 아니고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상식선에서도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참에 좀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알겠습니다.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망신인지 나 부끄러워서 정말 네.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나사 풀린 외교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외교부 내에서도 이 의전용 태극기를 행사 직전에야 확인한 데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이 구겨진 태극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 외교부의 업무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이 기강회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단순한 기강회의를 넘어서 무능과 또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오늘 월가을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